네, 정치 아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국회 정치권 얘기로 조금 더 포커스를 옮겨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신상 발언이 있다고 해서 잠깐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주에 최민희 의원이 결혼 날짜와 관련해서 한 얘기들에 대해서 딸의 결혼식 날짜. 네, 그래서 제가 뭐 그거 몰랐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민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좀 자기네들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인데 그 새날 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한 얘기는 결혼 날짜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얘기도 김현 의원 말을 듣고 추임새로 넣은 거지 또 비밀이라고 얘기했지 자기가 결혼 날짜를 얘기한 적은 없다. 그리고 바쁜 의정 활동 탓에 결혼식 날짜를 명확히 진짜로 인지하지 못했다. 가세형과 주진우 의원이 페북에 쓰는 바람에 그 날짜를 내가 인식을 했다. 그런 입장을 좀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사유화된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 아니 뭐 입장은 동등하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와, 네. 진짜로 몰랐다고요? 자기 딸의 결혼식을? 그렇게 이제 그 새날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결혼 날짜 얘기 안 했고 진짜로 몰랐다. 자기는 가세현 보고 알았다. 그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다른 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소식 중에서 요즘 그 재판중지법 얘기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SNS에 좀 누차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평소의 언행에 비해서는 다소 과격한 주장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맥락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종익 최고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얘기는요. 이번에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과거에 그 우리가 이제 계엄에 대해서 그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든 다른 누군가 탄생했든 그럼 민주당 정부가 탄생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계엄을 하면 그럼 우리는 그거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제 요구를 하겠느냐. 요구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끼리 했었거든요. 계속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들고 나온 거는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중지법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판 중지법 만드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먹혀서 실제로 어떤 판사 하나가 재판을 하겠다라고 나와서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그걸 가만히 있겠느냐.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강조하기 위한 거다. 아니 근데 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 번 정도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갔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계속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뭐 점점 수위를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추진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으로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어쨌든 상황을 본인이 가상으로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닐 건지 답해봐. 답 못하네? 네. 그렇게 하려는 거네? 그렇죠. 아니면 답해봐. 이 순환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답지 않다. 그리고 아니 지금 다른 사유도 아닌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서 그걸로 인해서 탄핵당하고 나라가 이 상황까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설령 그런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계엄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제 이 이슈를 키우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계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페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개인적인 인신 공격들을 막 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도 이게 뭐지 긁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거 뭐 우리 박 의원님 얘기한 대로 그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왜 뭐지?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럼 단 한마디 누군가 나와서 아니 대법원장한테는 당신 말이야 누구하고 안 만났다는 얘기 왜 못합니까? 그렇게 얼마나 윽박질렀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OECD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해. 장 소장님. 한동훈 대표가 좀 여당을 좀 공격을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좀 옹호하는 듯한 페이블을 썼잖아요. 네. 구속영장이 좀 무리가 있다, 기각돼야 된다. 그런 것을 보면 좀 당인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아니 저는 뭐 답할 이유가 없는 질문이라고 보고요. 네. 그에 대해서 뭐 자꾸 답하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가 요즘에 뭐 언론에 안 나오니까 한가한가 보다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한테 총을 안 맞았으니까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감정적 형이라는 게 반응, 무슨 윤석열 전 감정적 대통령이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12월 3일 날 밤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에서 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지는 뭐 우리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보호해줬다. 구한 것이다. 근데 이런 등등의 그 얘기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감정적으로 약간 발끈한 것 같아요. 한 전 대표가. 그래서 반대로 12월 3일 날 뭐 풀숲에 숨어 있었다는 등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도 뭐 이재명 대표 기다리느라고 그 빨리 계엄 의결 안 하고 본회의 개의를 안 했던 거 아니냐 뭐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 12월 3일 날 밤에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어쨌든 계엄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12월 3일 날 밤에 정당하게 행동했던 사람들끼리 이거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럴 문제인가요? 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는 건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민주당에서는 와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와줘서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거의 쪽에 와 있는 그 휴게실에 18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와서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실 들어갈 때도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주저했어요. 그래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와서 그때 상황을 그렇게 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느니 질려 있기는 뭐 목숨 걸고 하겠다고 뛰쳐왔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이게 12월 3일 날 밤에 함께 계엄 해제에 나섰던 사람들끼리 그날 상황을 놓고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정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시 용기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으면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찬성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왜요? 민주당만으로도 계엄 해제는 가능했으니까. 아니 탄핵소추 얘기하는 탄핵. 거예요. 탄핵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진짜 이런 식의 인신공격이라든지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동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형사처벌 받는 거나 구속영장은 과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쨌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특별히 뭐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김종국 최고 보시기에. 표결에? 네. 이제 어떤 국회로 넘어오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이제 보고를 하고 27일쯤인가 표결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권성동 의원 때처럼 뭐 그냥 넘어갈 건지 뭐 아니면 보이콧을 그냥 전부 할 건지 뭐 이런. 그건 뭐 원내대표에서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뭐 투표 참여 안 하겠죠. 아마 예상하기에는. 그리고 그냥 뭐 그 어쨌든 불체포는 나 포기하겠다. 포기가 안 간에 어쨌든 넘어온 거니까 여당만으로 해서 통과시킬 것이고 뭐 그런 사실은 별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가게 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전부 했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뭐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안 들어가겠죠. 뭐. 네, 안 들어가겠죠. 그걸 이제 당론으로 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정하지 않더라도 안 들어가는 식으로 할 것 같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청구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의 표결에 의원이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불참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헌법을 파괴하려는 그런 내란 행위가 일어났고 국회의원 헌법 수호의 책임을 각자 지고 있는 헌법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게 위헌 불법 계엄임을 인식 못했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 즉시 표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지연하거나 방해하려고 했다면 그건 어쨌든 중대한 그 내란 동조 행위나 주요 임무 종사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저는 특검이 어느 정도 그 구속까지 시킬 만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장에 게재한 게 다가 아닐 수 있어서 그건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특검이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내란 특검의 취지로 봤을 때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 자체는 전 정당하고 불가피했다고 봐요. 네. 근데 내 개인적인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다라고 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표결 방해가 되려면 막 내가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거 성원이 안 되도록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참여 안 하도록 그걸 본회의장에서 빼야 돼. 국회에서 빼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자라고 누군가와 상의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한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결국 이제 당일날 뭐 홍철호 정무수석이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등과 통화한 부분들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가 핵심 표결의 포인트가 불참을 되겠죠. 처벌하기 시작을 하면은 표결 불참을 다른 사안에서 많이 하는데 그걸 다 처벌할 거예요. 이게 통상의 표결과 달라요. 그러니까 방해행위랑 불참행위랑은 좀 구별해서 법적인 처벌이 통상의 필요하지 표결과 않을까.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를 하지 않은 거고 결국 헌법 파괴 행위를 그냥 방치한 건데 이렇게 개개인들을-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개개인들을 다 처벌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소해야 원내대표라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혼선을 일으키고 방해하려는 행위는 그건 심각하고 중대한 그 문제예요. 영장에 기재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전화를 해서 한덕수 총리로부터 우리가 말렸는데 그냥 대통령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들었지. 홍철호 수석한테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대통령이 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게 위법하고 불법적이라는 것들을 그 전화를 통해서 다 확인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러면 그 표결을 안 했느냐. 뭐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특검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굉장히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표결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네, 요 사안은 뭐 앞으로 함께 뭐 지켜보시죠. 일단 특검이 뭘 갖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니까. 김준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정치적 윤리적 책임과 이제 형사 책임은 조금 다를 때가 있고, 그게 국민 눈높이에 꼭 안 맞을 때도 있어서 맞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죠. 또 제가 진행자인데 무슨 얘기를 지금 더 하겠습니까? 네, 보수 얘기 좀 해보죠. 장도혁 대표 오늘 광주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광주에 가면 또 순탄하게 못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도 제법 몸싸움이 좀 있어서 5.18 묘지에 제대로 참배를 못하고 몇 초 만에 바로 물러섰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뭐 이걸 예상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걸 왜 갔냐? 부터 해가지고 이런 갑자기 이 뜬금포라고 야구에서 얘기하는 이건 뭐냐 이제 어떤 분들 저희 나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로얄 그 전통적 지지층을 다졌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보수 패널도 있으셨습니다. 김정일 최고.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왜 갔는지. 왜냐면 가서 실익이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호남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근데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 그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 호남이나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비상계엄은 뭐 신의 계시다. 계엄령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고 또 윤어게인이라든가 그 정광훈이나 혹은 전한길 씨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지지적인 그 우호적인 발언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냥 가면 어떤 그 반응이 나올지는 불보듯 뻔한 것인데 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결국은 3초인가 5초 그냥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이제 묵념만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노린 거지? 진짜로 지지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성 지지층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간 건가? 뭐 취재가 된 게 있으세요, 장 소장님? 했어요. 어젯밤에 네.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 좀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다. 대단히 소수의 인물들과 논의를 해서 즉흥적인 결정, 대단히 좀 정밀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행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에 5.18 가는 게 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약간 뜬금포기나 뜬금없잖아요. 생뚱맞잖아요. 네.
그건 왜 그렇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무적으로 필터링 되지 않고 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왠지 술 먹다가 결정하고 갔다 이런 네?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에이 설마요. 아니 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네. 누구한테? 아니 그렇게 들린다고 지금 들린다고? 얘기가. 네. 근데 아니 뭐 좌충우돌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 취임 이후에 처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보통 당 대표가 되면 5.18 매혹 참배를 하거나 뭐 잘 안 된 경우들도 있지만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다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했고 뭐 옛날에 이준석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만큼 이제 광주에 대해서 뭐 폄훼 발언도 있었고 그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탈색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적인 행보를 하는데 근데 취임 직후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게다가 이제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컷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게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광주 시민들이 그걸 이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평가하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는 가봐야 소용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 얘기했으니까 정청래 대표 얘기도 해야죠. 취임 100일 정도가 됐는데 요즘 계속 뭔가 엇갈리는 논란인데다가 부산시당의 그 시당위원장 자리 관련 컷오프에서 또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명청대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과도하게 분열을 뭐 조장, 기획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약간 침소봉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 최고 이 사태 혹은 최근에 정청래 호 100일간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정청래 100일간의 리더십은 엉망이었죠. 뭐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섭섭한 건 대통령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뭐 기자로서 그 취재도 해보고 그 귀동냥도 해봤지만 이렇게 취임 초기에 대놓고 정무수석도 아닌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대표 민주당에 대해서 제발 대통령을 정쟁에 그만 끌어들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이건 대놓고 경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고의 대상이 저는 글쎄 그게 정청래 대표만 있는 건가 그 뒤에 김어준 씨까지 생각을 해서 한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박원석 의원님. 뭐 공개 경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비슷한 사례들이 조금 몇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편해한다. 이 당 청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표면화된 거죠. 그러니까 에이펙 끝나자마자 어쨌든 그 성과를 좀 홍보하고 또 원활하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그 에이펙 의제를 중심으로 국정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 재판 얘기를 야당이 공격하는 건 둘째치고 여당에서 들고 나 그것도 당대표가 들고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 됐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어쨌든 물밑 조율을 통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비서실장까지 나서가지고 공개적 경고를 한 게 아닌가. 한 1분 정도 시간 돼요? 제가 한 30초? 정면승부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왔는데 네. 쭉 설명해 드릴게요. 정청래 여권 분위기예요. 네. 정청래 대표 못 믿는다. 알려진 것보다 당과 대통령실 관계 상당히 더 심각하다.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로 내보낸다. 강훈식 서울시장 카드는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 강훈식 정원호를 띄워보려고 하는데 박주민, 전현희 이런 분들이 반발해서 머리가 아프다. 마지막으로 최민희 의원 거취 문제는 곧 결정이 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취재원 어딘가요? 여권 고위 관계자들 복수해. 박찬대 의원은 어떤가요? 그러면? 박찬대 의원? 아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의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아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박원석 의원 그리고 김종혁 최고였습니다.